제1회고요.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어떻게 틀리신 분? 자수하여 몰매 맞자. 네. 자, 우리가 1번서부터 1번이 그냥 공짜 문제에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한다.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2번 보기 잠깐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맞죠? 네. 만기 보유 증권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개적 과목이 2개가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 있나요? 프로그램에 개적 과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동자산이고 또 하나는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래 거를 사용을 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번 문제는 공짜였죠. 4번.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는 뭐뭐뭐뭐 외웠어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환. 맞나요? 네. 이렇게 외웠잖아. 얘네들은 다 뭐였다? 영업의 비용이었다.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수익의 인식.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수익의 인식은 부가세법하고 같이 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화다. 그러면 무조건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용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용역은 진행 기준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은. 아시겠죠? 그래서 진행 기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용역은 진행 기준이고 부가세법에서는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이거는 부가세법. 이해가 되시나요? 둘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탁 판매는 우리가 수익의 인식에서 이건 재고자산 단원에서 우리가 다 배웠었고,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맞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상품권을 판매하면 상품권 판매는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상품권이 나중에 회수되겠죠. 회수된다는 얘기는 그때 시점에 뭐가 발생한다?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상품권이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요. 공연의 입장료의 경우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시작을 해야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상품, 제품 판매의 경우는 회수가 아니라 인도하는 시점이다. 재화의 인도 시점에 우리는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말이 조금 어려워서 문제 4번은 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고서에다가 쓰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각각 얼마씩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업의 결합 또는 사업의 중단 등에 의하여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밑에 있는 말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결합이나 중단.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과 우리 사업장을 합쳤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비슷하면 그냥 통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많이 나와요. 유의적이라는 표현이 뭐죠? 유의적이라는 표현이 뭐 이거 화살표 갈 필요 없겠다. 유의적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고 중요하면 묶어서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문제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무형자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짜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무형자산의 종류를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종류. 그래서 우리가 영업법, 개발비,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종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발비냐 연구비냐. 연구비는 비용이죠. 맞나요? 연구비는 비용이고 개발비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이제 시험 문제에 받친 예예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한다. 맞죠? 그럼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니까 취득원가는 유상 취득한 거니까 그럼 내용연수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원칙. 맞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얘는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죠? 네.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해야 한다.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감가상각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그냥 공짜 3번이었어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렇죠? 네, 판매직 사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자, 그 다음 문제 7번.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얘는 왜 자꾸 틀리지? 네. 우리가 일단 제일 첫 번째 고정비, 변동비는 알아야죠. 맞아요? 얘는 고정비, 얘는 변동비.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 변동비는 총원가가 변동하는 거. 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얘는 단가가 일정한 거. 맞죠? 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비 총액은 증가한다. 맞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맞죠?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변동비는 단가가 무조건 일정하다. 3번이 정답.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고정비는 일정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반드시, 이건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등장을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8번은 어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맞으신 것 같아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후. 맞죠?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무시.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의해서. 맞죠? 상후 배분법은 완전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그냥 공짜 3번이었죠. 맞나요? 네. 배분 순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동양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9번을 풀으려면 우리는 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원가의 분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나누어진다.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네. 그쵸?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 원가의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가공비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 원가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맞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 보면, 그러면 일단 직접 재료비는 아무 의미 없죠. 가공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직접 노무비 발생액은 얼마래요? 30만. 직접 노무비가 30만 원 이라 했고,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 원가가 80만 원. 변동제조 간접비는 총제조 간접 원가의 50%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몇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두 가지로, 고정제조 간접비와 변동제조 간접비로 나누어줄 수 있더라. 그런데 지금 변동제조 간접비가 얼마예요? 80. 80만 원. 그런데 이 80만 원이 몇 프로다? 50. 50%다 얘가 50%니까 그럼 고정도 80만 원이겠네요. 네. 맞죠? 그러면 190만 원이 나오나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거는 문제를 읽고 변동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변동제조 간접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가 고정제조 간접비와 변동제조 간접비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고요. 작업 원가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요. 개별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되어 있다. 맞죠? 맞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거 했어요? 저건 기억 안 나는데? 원가에 비해서 했잖아요. 과대계산비입니다. 과소계산비. 어머. 자, 원가에 비해서 우리가 뭐예요? 실제 소비액과 예정 소비액. 그래서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소비액은 언제 원가 계산이 돼요? 31일 날이 돼야 원가 계산이 되니까 우리는 1일 날 먼저 원가 계산을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예정 배부예요. 미리 원가 계산을 하겠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어떻게 때릴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얘 계정 과목 이름 자체가 제조 간접비예요. 그렇죠? 제조 간접비고,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제조 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한 완소 환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 주문 생산. 이건 그냥 공짜였구나. 그래도. 맞죠? 네.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무슨 생산? 주문 생산 형태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소 대량 생산 형태고. 그쵸? 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은 다음은 부가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다음 중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은, 자, 부수재화는 무조건 누구를 따라간다? 주재화를 따라가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공급하는 게 면세인데 거기에 부수재화가 과세가 따라가면 걔도 같이 면세로 가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과세가 나가는데 주된 제품이 과세인데 옆에 부수된 재화가 면세가 따라가게 되면 같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재화는 일단 무조건 주재화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주재화, 부수재화가 나온 게 아니라 사업자에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네. 맞나요? 네.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공급을 해요. 일시적으로 면세 물품을 공급을 하면 면세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는 과세로도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면세로도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경업사업자가 돼야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제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사과 농장 사과를 야 네 가게에서 좀 팔아줘. 그래서 제가 팔아줬어요. 그러면 뭘로 공급해야 된다? 면세로 공급해야 된다. 사과는 면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는 면세로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 제가 지금 현재 면세 사업자죠. 네. 그쵸? 면세 사업자는 과세 물품을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세는 무조건 다 면세로만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드마카를 제가 사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보드마카를 사올 때 저는 부가세 내고 사왔겠죠. 네. 맞나요? 네. 당연히 내가 소비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올 때 부가세를 내고 사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학원에서 판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증빙을 뭐밖에 못 끊어줘? 계산서밖에 못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가세 낸 걸로 부가세에 대한 모든 의무는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은 무조건 저는 면세로만 공급을 해야 해요.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국 면세 사업자는 무조건 모든 물품의 공급을 뭘로 해야 한다? 면세로만 해야 한다. 이 개념도 또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조경사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그러면 조경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예요? 네.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용역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사업이에요.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그런데 과세사업을 하면서 수목을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 주된 재화에 만약에 여기에 부수재화를 수목을 갖다 끼워 넣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로 공급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수목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목은 면세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조경사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나무를 공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서비스 가격 안에는 나무 가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붙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TV를 판매한 업체가 A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S를 유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과세사업자가 AS 유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맞죠? 네.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 경우, 은행이 뭐예요? 면세사업이에요. 은행 부가세를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금융보험업은 면세사업이에요. 결국 부가세를, 차를 팔아도 부가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살 때 낸 부가세가 최종 소비로 끝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물품을 과세로 공급할 수가 없다 무조건.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공급하는 거. 근데 피아노도 과세고 피아노 의자도 과세죠? 그렇죠? 네. 빙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12번으로 가볼게요. 부가세 환급. 12번에 환급은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더라. 그쵸? 일반 환급은 언제 한다? 확정신고기 한 경과 후 며칠? 30. 그쵸? 조기 환급은 매 1월, 2월 단위로 신청을 하고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달, 조기 환급 신청이 안 되는 달 3, 6, 9, 12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아마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왜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니까. 자, 그 다음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맞죠? 네. 이해되셨죠? 네.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기간에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해요? 매출 매입 다 같이 신고해야죠. 3번이 정답.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기환급은 일단 영세율 적용 사업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모텔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모텔에 리모델링을 했어.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빨리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 신규로 설비 투자 하신 분들은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빨리 환급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돼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이 부가세가 없죠. 매출이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입세액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환급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에 발급한 작성일이 아니라 해제 사유 발생일이에요. 해제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를 몰라도 답은 얘밖에 없어. 그쵸? 밑에 보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돼요. 자, 일단 2번 볼까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맞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볼까요? 그럼 세금계산서란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거다. 나 너한테 물건 이만큼 팔았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 증빙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매를 작성해서 한 장은 주고 한 장은 본인이 보관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그냥 세금계산서의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서 답이 1번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맞죠? 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네.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아니라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보기에 보시면 국외로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예외는 딱 두 가지, 사망과 출국. 네.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결손금이라는 표현은 단기분 손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월 결손금은 그 전, 이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월 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할 때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추계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법인이니까 무조건 복식부기가 원칙인데 소규모 기업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 기장이 잘 안 됐어. 나 비용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신고하는 게 추계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두 가지로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과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가 비용이 발생했을 거야 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결손금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외우셔야지 돼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소득에서 원래는 공제를 하죠. 우리 2월 결손금 공제 순서 외웠나요? 우리 소득세법의 결손금은 어디에서 생겨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하죠. 맞나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들이 있다. 근데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를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근연, 기이, 배. 사업소득에서 발생을 한 거죠. 얘의 순서는 근연, 기이, 배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소득세법을 이렇게 외웠으니까.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걸로 지금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만약에 결손금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플러스가 생기면 거기에서만 공제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4번 보기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당연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올해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고 그 이전에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더라. 그럼 일단 뭐부터? 올해 거부터 먼저 마이너스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전 연도 거에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많이 맞으셨나요?